나 윤채원 30살 국립중앙박물관의 큐레이터. 나의 세상은 아주 고요하고 질서정연하며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하루는 박물관의 수장고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다. 서늘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그 공간 안에는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낸 우리 역사의 보물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다. 나는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고려시대의 청자, 매병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비추처럼 맑고 푸른 빛깔, 그리고 유려하게 흐르는 곡선. 나는 이 작은 도자기 하나에 담긴 장인의 숨결과 시간의 흔적을 느끼며 경외감에 휩싸이곤 했다. 사람들은 나의 삶이 이 오래된 도자기처럼 너무 정적이고 재미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 고요함을 사랑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소모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는 나의 일이 나는 자랑스러웠다. 나의 삶은 곧 완벽한 조화를 이룰 예정이었다. 나의 약혼자 한재준, 그는 나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나는 과거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는 미래를 짓는 사람이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건축가였다. 그의 손끝에서는 늘 새롭고 혁신적인 건물들이 태어났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에 끌렸고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며 사랑했다. 우리의 결혼식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우리는 화려한 호텔 예식장 대신 북촌의 아름다운 한옥을 빌려 전통 혼례를 올리기로 했다. 그것은 과거를 사랑하는 나와 미래를 그리는 그의 세계가 만나는 가장 완벽한 방식이라고 나는 믿었다. 나는 곧 시작될 나의 완벽한 미래를 꿈꾸며 행복에 젖어 있었다. 그날 오후 내가 담당하는 전시실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한 어린 아이가 엄마 손을 놓고 뛰어다니다가 그만 전시실 중앙에 커다란 유리 진열장에 그대로 부딪힌 것이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진열장이 크게 흔들렸다. 아이의 엄마, 아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달려왔다. 주변에서 관람하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놀라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진열장 안에는 국보급 문화재인 백자달 한가리가 전시되어 있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닫고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부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내게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잠시 한눈을
팔아서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나는 먼저 울고 있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얘야,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내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아이의 부모는 오히려 나의 그런 태도에 더 안절부절 못했다. 나는 아이의 상태를 먼저 살핀 후 천천히 일어나 진열장을 확인했다. 다행히 특수 제작된 강화, 유리 덕분에 다랑가리는 무사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아이를 향해 미소 지었다. 괜찮아. 우리 멋진 도자기 친구가 너랑 인사를 하고 싶어서 잠시 흔들렸던 것뿐이야.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진열장 앞으로 데려갔다. 이 도자기 이름은 다랑가리라고 해. 왜 다랑가리인 줄 아니, 보름달처럼 크고 둥글고 환하게 생겼기 때문이야. 저 한가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단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꼬마 친구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서 춤을 춘 거야. 그러니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 이야기에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동그란 눈으로 달 한가리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에 신기함과 호기심이 떠올랐다. 아이의 부모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감동과 감사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내 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나의 일이 좋았다. 이렇게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다음 세대와 연결해주는 이 일이 나는 정말로 자랑스러웠다. 주말 나는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의 아버지는 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학자이셨다. 우리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마주 앉아 바둑을 두었다. 고요한 서재 안에는 오직 탁, 탁 하고 바둑돌 놓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아버지의 바둑 실력은 프로 기사에 버금갈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그런 아버지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쉽게 물러선 적이 없었다. 나는 바둑판 위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곤 했다. 평소에 부드럽고 조용한 윤채원이 아니라 상대의 수를 읽고 치밀하게 전략을 쓰며 승리를 쟁취하려는 냉철한 전략가 윤채원. 그날의 대국은 아주 팽팽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서로 집을 짓고 상대의 도우를 공격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마침내 승패를 가르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리고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아주 기묘한 곳에 나의 마지막 돌을 놓았다. 그 한 수로 인해 아버지의 거대한 대마가 모두 잡혀버렸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바둑판을 내려다보시더니 이내 껄껄 웃음을 터뜨리셨다. 허허허, 내가 졌구나. 졌어. 우리 채원이한테 또 한 수 배웠다. 아버지는 나를 아주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우리 채원이는 그 부드러운 얼굴 뒤에 아주 노련한 장군의 마음을 숨기고 있다니까. 항상 나보다 10수를 더 내다봐. 그 예리함과 담대함은 대체 누굴 닮은 개야? 나는 아버지의 셔츠에 웃으며 대답했다. 에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도 실력이지. 재준이, 그 녀석은 복도 많아 너 같은 보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으니 아버지는 나의 결혼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인생이라는 바둑판은 분명 아주 멋진 명국이 될 게다. 나는 믿는다. 나는 아버지의 그 덕담에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나의 인생은 지금까지 아주 잘 짜인 한 판의 바둑과도 같았다. 나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며 승리해왔다. 그리고 나의 결혼은 그 완벽한 대국의 활용점정이 될 터였다. 나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다. 나의 그 완벽한 바둑판이 단 한 사람의 악의적인 패 한 수에 의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지를, 그리고 내가 그 폐하 위에서 얼마나 복수극을 펼치게 될지를,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래서 나의 비극은 더욱 끔찍했다. 나의 결혼식 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다. 북촌의 고즈넉한 한옥 예식장은 가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마당에는 은은한 국악 연주가 울려 퍼지고 양가 친지들과 하객들은 곱게 차려입은 한복 차림으로 서로 덕담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신부 대기실에 앉아 다홍침에 노기용상을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족두리를 쓴 채 나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같았다. 나는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살고 있었다. 언니, 너무 예쁘다. 정말 선녀 같아. 내 옆에서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오늘 나의 들러리인 강소희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창백했고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소희야, 너 괜찮아? 너무 긴장했나 보네. 응, 아니야. 그냥 언니가 너무 예뻐서 감격해서 그래. 그녀는 애써 웃어 보였다. 나는 그녀의 그 어색한 미소를 보며 그저 나의 결혼에 감정이 벅차오른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그 어리석은 믿음, 마침내 예식이 시작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 대신 대청마루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와 축복의 말들이 내 귀에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내 평생의 사랑 한재준이 서 있는 예식의 재단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우리는 전통 혼례 절차에 따라 서로에게 큰절을 올리는 교배례를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부부가 하나가 됨을 약속하는 가장 신성한 의식 합한주를 마실 순서가 되었다. 주례 선생님께서 표주박에 담긴 술잔을 우리 앞에 내밀었다. 이제 신랑과 신부는 이 합한주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일심동체가 되어 백년해로할 것을 모든 하객 앞에서 서약하게 될 것입니다. 태욱이 먼저 술잔을 들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나 역시 그를 보며 마주 미소 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리가 막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던 바로 그 찰나. 잠깐만요. 어디선가 절박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우리의 신성한 의식을 깨뜨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강소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소희야, 무슨 일이니? 내가 당황하여 묻자 그녀는 나를 보지 못하고 그저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리고 그녀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툭 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처녀가 왜 저런데 무슨 일이야.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내 온 세상을 파괴할 끔찍한 말이 터져 나왔다. 채원아, 나 정말 미안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울부짖었다. 나 더는 너를 속일 수가 없어. 이 결혼
이대로 하면 안 돼. 소희야,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봐. 내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 나를 향했다. 나 사실은 재준 오빠랑 사랑하는 사이야. 그 한마디,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국악 연주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바람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머릿속에서 쿵 하고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재준 오빠랑 사랑하는 사이라고.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내 가장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이것은 무슨 악몽인가. 나는 재준 씨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술잔이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희의 잔인한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마지막 비수를 내 심장에 꽂았다. 그리고 채원아, 내 뱃속에, 이 뱃속에 재준 오빠, 아이가 있어. 임신 12주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눈앞이 흐려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일의 신랑이랑 신부, 친구랑 바람이 났다고 임신까지 했다고.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네. 그 모든 조롱과 동정의 시선이 내게로 쏟아졌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그날, 그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구경거리가 되어 버렸다. 나는 내 몸을 감싸고 있는 화려한 화롯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다. 머리에 쓴 족두리는 내 머리를 짓누르는 가시 왕관 같았다. 내 머릿속으로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소희가, 채원아, 너랑 재준 오빠는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 같아라며 내 결혼을 축복해주던 모습. 재준이가, 소희는 꼭 내 친동생 같아라며 그녀를 살뜰히 챙겨주던 모습.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위선이었으며 나를 향한 기만이었다. 그들은 내 등 뒤에서 나를 비웃으며 자신들의 더러운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배신의
재단 한가운데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소리도 지를 수 없었다. 나의 모든 감정이 마비되어 버린 것 같았다. 나는 그저 한 점의 인형처럼 텅 빈 눈으로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잔인한 연극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의 완벽했던 세상은 그렇게 나의 눈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내 동생, 아니, 내 원수, 강소희의 그 끔찍한 고백이 끝난 후 고요했던 한옥 예식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세상에 이게 무슨 망측한 일이냐, 저 불효시 같은 년감이 내 아들을 꼬드겨 채워나. 우리 딸 괜찮니? 하객들의 경악에 찬 비명과 웅성거림. 재준 씨의 부모님께서 아들을 향해 퍼붓는 노성과 저주, 그리고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실신해버린 우리 엄마와 그녀를 부축하며 울부짖는 친척들의 모습까지, 그 모든 광경이 마치 아주 느리고 기괴한 무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서서 아무런 표정 없이 두 명의 죄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강소희, 그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한재준. 내 머릿속은 놀랍게도 아주 차갑고 맑게 깨어 있었다. 슬픔과 분노라는 감정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냉철한 이성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내 머릿속에 바둑판 위에 지금의 이 상황을 올려놓았다. 이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판이다. 나의 대만은 이미 모두 잡혔고 집은 전부 파괴되었다. 이 바둑은 끝났다. 그래, 끝났다. 하지만 모든 바둑의 끝은 새로운 대국의 시작을 의미한다. 나는 이 처참하게 끝난 판을 복귀하여 다음 판에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나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주례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은장도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신부의 정절과 기계를 상징하는 전통 소품이었다. 채원아, 너 지금 뭘 하려는 게야? 내 행동을 본 아버지께서 기겁하며 소리쳤다. 사람들은 내가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것이라 생각하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나는 그 칼을 내게로 향하지 않았다. 나는 그 서늘한 칼날로 내가 입고 있던 화롯의 옷고름을 아주 단호하게 잘라내버렸다. 슥 하는
소리와 함께 나와 그를 묶고 있던 마지막 인연의 끈이 그렇게 끊어져 나갔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신부가 아니었다. 나는 그 모든 혼란을 뚫고 나의 가족들에게로 걸어갔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내 사촌 오빠이자 우리 가문의 법률 대리인인 윤태수 변호사의 앞에 섰다. 아빠, 내가 나지막이 부르자 그는 충격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 좀 도와줘야겠어.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우선 여기 하객들을 정중하게 수습해줘. 오늘의 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사과하고 모든 비용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말해. 그리고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내 안에서 깨어난 또 다른 나의 목소리로 명령했다. 한재준, 저 자의 모든 것을 조사해줘. 그의 건축군 사무소 재정 상태, 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 특히 저 푸른 소나무 개발 사업이라는 것의 투자자 명단과 자금 흐름 다최도 및 대출 내역까지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 자의 바닥까지 샅샅이 털어주어 내 그 차갑고 이성적인 모습에 태수 오빠와 아버지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들이 알던 그 부드럽고 여린 윤채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채원아, 너 괜찮은 거냐?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이 맑아요. 나는 말을 이었다. 저 한재준이라는 남자는 자신의 개인사를 이렇게 완벽하게 속여온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자신의 사업이라고 정직하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의 약혼녀였던 저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 결혼 사기극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겠습니다. 내 그 논리, 정연한 분석에 태수 오빠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변호사로서 내 말의 의미를 즉시 파악했다. 알겠다. 채원아, 네, 말뜻 알아들었어. 걱정하지 마. 이 오빠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자식의 바닥까지 탈탈 털어줄게. 나는 나의 첫 번째 아군을 얻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아수라장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태수 오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그 치욕의 현장을 빠져나왔다. 내 등 뒤에서
한재준과 강소희가 나를 어떤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을까? 그들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자신들이 건드린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그리고 자신들의 그 어리석은 배신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를. 그날 밤 나는 나의 옛 방 서재에 앉아 있었다. 태수 오빠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채원아, 내 예상이 맞았어. 한재준 그 자식 보통 사기꾼이 아니야. 태수 오빠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 있었다. 그 푸른 소나무 개발 사업,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야. 그는 유령 회사를 내세워 사업권을 따내고 너와의 약혼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어. 그리고는 그 투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던 거야. 아마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길 생각이었겠지. 그랬군요. 그리고 강소희, 그 여자, 그녀도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어. 그녀는 한재준의 비밀 계좌의 공동 명의자였고 투자금의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기까지 했어. 그들은 처음부터 너와 우리 집안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파멸시킬 계획이었던 거야.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추어졌다. 오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네. 그래,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거지. 내가 아는 최고의 검사 친구에게 이미 연락해뒀어. 내일 당장 고소장을 접수할 거야. 아니, 오빠, 잠시만 기다려줘. 나는 그의 말을 막았다. 고소는 조금 더 있다가 할 거야. 지금 저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아마 지금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고 남은 투자금을 챙겨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을 거야. 나는 내 책상 위에 놓인 바둑판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저들을 그렇게 쉽게 끝내주고 싶지 않아. 나는 그들이 가장 큰 희망을 품는 순간에 가장 깊은 절망을 선물해주고 싶어. 나는 바둑판 위에 검은 돌 하나를 놓았다. 나의 복수라는 거대한 대국의 첫 번째 착수였다. 오빠, 한재준의 그 푸른 소나무 개발 사업의 공식 착공식이 언제지? 아마 다음 주 금요일일 거야.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아주 성대하게 열 거라고 하던데. 좋아.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의 두 번째 수는 바로 그 착공식에서 두기로 하자. 나의 차가운 각성은 이제 차가운 복수 계획이 되어
서서히 그 거대한 포위망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나의 그 차가운 선언 이후 우리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태수, 오빠는 나의 전쟁 대리인이 되어 자신이 가진 모든 법률적 지식과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의 로펌 사무실,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워룸을 꾸렸다. 거대한 화이트보드 위에는 한재준과 강소희,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수많은 유령, 회사와 비밀, 계좌들의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그려져 나갔다. 채원아, 내 예상이 정확했어. 한재준 그 자식 보통 사기꾼이 아니야. 태수, 오빠가 밤을 새워 분석한 자료들을 내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다. 그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파헤치는 자의 형용한 기운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푸른 소나무 개발 사업이라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기극이야.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해외 투자 자금을 미끼로 국내 중소 투자자들에게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어.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은 강소희와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고, 더 가관인 건 뭔지 알아? 그는 그 개발 부지를 담보로 여러 금융권에서 중복으로 대출을 받았어. 이건 명백한 사기. 대출이야. 만약 이게 터지면 그는 단순히 이혼 소송 수준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어.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나와의 결혼을 통해 우리 집안의 명예를 얻으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는 나의 가족이 가진 사회적 신용을 자신의 사기극을 위한 마지막 담보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그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다. 오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네. 그래, 이 모든 증거들을 검찰에 넘기는 거지. 내가 당장 아는 검사 후배에게 아니, 아직은 아니야. 나는 그의 말을 막았다. 나의 머릿속은 이미 바둑판 위에서 싸움을 하듯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금 그를 고소하면 그는 분명 낌새를 채고 남은 돈을 들고 해외로 도망칠 거야. 우리는 그가 가장 방심하고 가장 의기양양해 있을 때 그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급소를 찔러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는 나르시시스트야. 오빠, 그런 부류의 인간들은 위기에 몰리면 숨는 대신 오히려 더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하지. 그는 분명
그 푸른 소나무 개발 사업의 착공식을 예정대로 강행할 거야.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마지막 투자금을 유치해서 한몫 단단히 챙긴 후 날아버릴 생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겠군. 그래, 바로 그 착공식, 그가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는 가장 화려한 그 무대가 바로 우리가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심판의 장소가 될 거야. 나의 그 차가운 분석의 태수 오빠는 잠시 나를 놀라운 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상처 입은 가련한 동생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나를, 이 전쟁을 함께 이끌어갈 동등한 전략가로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이 차가운 결심은 또 다른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며칠 후 우리 집안과 한재준의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이는 공식적인 가족 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는 나의 아버지와 태수, 오빠, 그리고 재준의 부모님이 무거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미 태수, 오빠를 통해 모든 진실을 전해 들은 상태였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재준의 아버지였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중견 기업의 회장이었지만 오늘 그의 모습은 그저 죄를 지은 아들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채원아, 이 애비가 정말 면목이 없구나. 내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러니 부디 이 애비의 체면을 봐서라도 이 일을 조용히 덮어주면 안 되겠니? 재준이가 너에게 끼친 모든 손해에는 우리 그룹 차원에서 몇 배로 보상해주겠다. 그리고 당장 파혼하고 두 사람 깨끗하게 정리시켜주마. 그러니 제발 법적인 조치만큼은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그는 눈물로 호소했다. 그의 아내 역시 내 손을 잡고 울며 매달렸다. 아가,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다오. 그 애가 감옥에 가는 꼴은 차마 볼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나는 그들의 그 눈물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나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의 말이었다. 채원아, 아버지가 나지막이 나를 불렀다. 나 역시 이 일이 더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물론 재준이 그 녀석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상처를 받는 것은 비단 그
녀석 하나만이 아니야. 우리 윤씨 가문의 명예에도 큰 흠집이 가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학자였다. 그에게는 돈보다 명예가 더 중요한 가치였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다. 가장 큰 복수는 용서라는 말도 있지 않니? 네.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 아비가 어찌 모르겠느냐.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가문을 위해서. 그들은 모두 내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었다. 가문의 명예라는 그 고고하고 위선적인 이름 아래 나의 개인적인 상처와 분노 그리고 정의를 묻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외로움을 느꼈다. 이 전쟁터에 나는 완벽하게 홀로 서 있었다. 나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 바둑판 위에서 수많은 돌들이 놓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퇴로는 없었다. 여기서 내가 물러선다면 나는 평생 패배자로 살아가게 될 터였다.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어른들을 향해 내 인생 처음으로 가장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그리고 회장님, 사모님, 암다리. 저는 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오신 가문의 명예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와 권력이 아니라 정직과 신뢰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것을요. 나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은 그 모든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를 명예라는 이름 아래 덮어주는 것은 우리 가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히는 일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 바둑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와서 물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이 판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자 동시에 우리 모두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단호한 선언의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나에게 침묵을 강요하지 못했다. 나는 회의실을 나와 태수 오빠와 함께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한재준의 모든 범죄 행각을 담은 한 편의 다큐멘터리와도 같은 진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그의 사기 행각을 증명하는 모든 법률 및 회계 자료 그리고 그와 강소희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과 녹취록까지 우리는
그것을 수십 개의 USB 담았다. 착공식 당일 기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배포할 우리의 마지막 무기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착공식 전날 밤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나는 낡은 바둑판을 꺼내 그 위에 검은 돌 하나를 놓았다. 바둑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아생연후살다. 나의 돌을 먼저 살린 후에 상대의 돌을 잡으러 가라. 나는 지난 며칠간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다. 그리고 이제 나는 살아남았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는 마지막 신의 한 수를 둘 차례였다. 나의 그 차가운 선언 이후 일주일. 그 일주일은 내게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다른 의미의 시간이었다. 한재준과 강소희에게 그것은 어떻게든 무너진 판을 수습하고 마지막 한탕을 위해 발악하는 초조함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 그것은 상대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가장 완벽한 시점에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조용히 숨을 고르는 포석의 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의 모든 전쟁은 태수 오빠의 사무실과 나의 서재, 그 고요한 마쿠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푸른 소나무 개발 사업의 그 화려한 착공식. 나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나의 박물관으로 출근했다. 나는 요란하게 복수를 과시할 생각이 없었다. 나는 가장 고요하고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그들의 가장 화려한 몰락을 지켜볼 생각이었다. 나는 내 관장실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착공식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인터넷 방송 화면이 떠 있었다. 화면 속 현장은 수많은 기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성공신화의 시작 블루파인시티라는 거창한 문구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위선적인 문구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성공신화가 아니라 거대한 사기극의 마지막 발악이겠지.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 한재준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임신한 몸을 하고도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강소희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들은 마치 성공한 젊은 사업가 부부처럼 보였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아주 유창하고 감동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저와 푸른 소나무의 미래를 믿고 투자해주신 투자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도시의 첫 삽을 뜨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거짓된 열정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물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에게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개인적인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저를 믿어주는 수많은 분들과 그리고 제 곁을 지켜주는 새로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설 도중 강소희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나는 그 뻔뻔한 자기 연민과 위선의 구역질이 났다. 나는 노트북 옆에 띄워놓은 보안 메신저 창을 확인했다. 태수 오빠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윤태수, 채원아, 모든 준비는 끝났다. 검찰 압수수색팀은 행사장 밖에서 대기 중. 투자자, 피해, 대책위원회, 소속 변호인단과 회계사들도 모두 현장에 잠입해 있다. 너의 마지막 신호만 기다리고 있다. 윤채원, 아직 조금만 더. 나는 그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를 기다렸다. 추락의 고통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끔찍한 법이니까. 화면 속에서 그의 연설이 끝나고 마침내 착공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이 시작되었다. 한재준과 주요 투자자들이 나란히 서서 하얀 장갑을 끼고 가위를 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 나는 메시지를 입력했다. 윤채원, 지금이다. 오빠, 윤태수 알겠다. 그럼 시작하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회자가 하나, 둘, 셋을 외치고 그들이 막 테이프를 자르려던 바로 그 찰나, 행사장 뒤편에 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 수십 명이 들이닥쳤다. 잠깐 모두 움직이지 마. 우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에서 나왔다. 그 갑작스러운 등장에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띵 하는 알림음을 냈다. 그것은 태수 오빠의 로펌 이름으로 발송된
익명의 제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었다. 그 이메일 안에는 내가 지난 몇 주간 밤을 새워 작성한 진실의 포트폴리오가 첨부되어 있었다. 한재준의 모든 사기 행각을 증명하는 회계, 자료와 법률, 분석, 보고서, 그와 강소희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수십 장의 사진과 녹취록,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나의 이야기까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휴대폰 화면과 단상 위에 한재준을 번갈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기꾼 사기꾼 새끼 내 돈 내놔. 이 개자식아, 투자자들의 분노에 찬 고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 앞에서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단상 위에 한재준, 그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이제 그 어떤 표정도 담고 있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자신이 파놓은 가장 깊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무리가 그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태수, 오빠와 함께 온 투자자 피해 대책위원회의 변호인단이었다. 그들은 한재준에게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그의 얼굴째 앞에 내밀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통해 그의 완전한 몰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내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태수, 오빠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끝났어, 채원아. 완벽한 승리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 관장실 한쪽에 전시되어 있던 아주 오래된 바둑판 앞으로 다가갔다. 조선 시대의 한 명인이 사용했다는 그 바둑판 위에는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기보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복잡한 형세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한재준, 너는 너무 성급했어. 너는 눈앞에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전체 판세를 읽지 못했지. 너는 화려한 공격으로 나의 작은 집들을 부수는 대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동안 조용히 너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거대한 포위망을 만들고 있었던 거야. 나는 바둑통에서 검은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 기보의 가장 핵심적인 급소, 즉 1,000원의 자리에 나의 도우를 놓았다. 태그, 맑고 경쾌한 소리가 고요한 관장실 안에 울려 퍼졌다. 그 한 수로 흙에 거대한 대마가 완벽하게
살아나며 베개 모든 돌을 포획해버렸다. 불계승 나의 복수는 그렇게 가장 고요하고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끝이 났다. 나의 그 고요하고도 잔인했던 복수극이 끝난 다음 날 세상은 온통 한재준과 강소희 그리고 나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나는 아버지의 한옥 집 대청마루에 앉아 태수 오빠와 함께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TV 화면 속에서는 어젯밤 착공식 현장의 아수라장이 반복해서 방영되고 있었다. 단독 푸른 소나무 착공식 알고 보니 거대 사기극 한재준 대표 현장에서 긴급 체포 천재 건축가의 추악한 두 얼굴 약혼녀의 가문 등에 업고 수백억 대 사기 행각 파혼당한 신부 윤채원 씨의 소름 돋는 복수극. 그녀는 누구인가? 뉴스는 나를 상처 입은 비운의 여인이자 동시에 무서운 전략가로 묘사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을 아무런 표정 없이 바라보았다.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 태수 오빠가 법률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한재준 그 자식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이때 강소희 그 여자와 짜고 자신을 음해하려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더군. 하지만 소용없을 거야. 우리가 넘긴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고 완벽하거든. 아마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될 거다. 그렇군요. 강소희 그 여자는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모든 죄를 한재준에게 떠넘기고 이때 자신은 그저 사랑에 눈이 멀어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말이야. 아주 꼴사나운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거지. 나는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들으며 생각했다. 너희들의 그 더러운 사랑은 결국 서로의 숨통을 끊어놓는 혐오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재준 아버지 한 회장 말이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젯밤 회장직에서 물러났다고 하더라. 회사 주가도 폭락하고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고 이때 한재준 그 어리석은 녀석 하나 때문에 한 집안이 통째로 풍비박산이 난 거지 모든 것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때 나의 아버지께서 조용히 대청마루로 나오셨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와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겁하며 그를 일으켜 쓰려 했지만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다. 채원아, 그가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불렀다. 이 아비가 정말 미안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다. 나는 평생을 학자로 살며 명예와 체면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다. 그래서 네가 그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너의 아픔보다 우리 가문의 명예에 흠집이 갈 것을 먼저 걱정했었다. 너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용서를 말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부디 용서해다오. 아버지, 너는 나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강한 아이였다. 나는 그저 낡은 가치관에 갇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늙은이에 불과했어. 너는 네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너의 명예를 되찾았고 동시에 더 큰 불의를 바로잡았다.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채원아, 이 아비는 그런 네가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아버지의 그 뒤늦은 사과와 인정, 그것으로 나는 충분했다. 나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강소희의 부모님께서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자신들이 딸 교육을 잘못시켰다며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딸 소희와 의절했음을 알려왔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받았다. 하지만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다. 사건이 잠잠해진 후 나는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의 일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나는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큐레이터가 되어 있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나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사람들은 나의 그 바둑과도 같은 복수극에 열광했다. 내게 수많은 제안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는 출판사에 제안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감독의 제안, 그리고 각종 방송국과 기업에서 전략적 사고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까지. 나는 그 모든 제안들을 정중히 거절했다. 나는 나의 아픔이 한낱 가십거리로 소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가 일하는 박물관 관장실로 불려갔다. 윤 큐레이터 관장님께서 나를 보며 말했다. 이번 일로 마음고생이 심했겠지. 하지만 나는 이번 일을 통해 윤 큐레이터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었네. 그 냉철한 판단력과 놀라운 전략 정말 감탄했네. 과찬이십니다. 관장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윤 큐레이터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고 싶네. 관장님은 박물관의 새로운 특별 기획전에 대한 계획안을 내밀었다. 이번 하반기 특별전으로 전략의 미학이라는 주제의 전시를 한번 기획해보는 것이 어떤가? 고대의 병법서부터 삼국지의 전략, 그리고 우리 전통 바둑에 담긴 수싸움의 철학까지 전략이라는 코드를 통해 우리 역사와 예술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거지. 그리고 그 전시의 총괄 기획을 바로 윤 큐레이터가 맡아주었으면 하네. 나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나의 가장 큰 아픔을, 나의 가장 큰 강점인 전통, 예술과 전략적 사고를 결합하여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그날부터 새로운 전시에 몰두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나는 나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나는 전시의 컨셉을 인생이라는 바둑 한 판으로 잡았다. 전시장은 거대한 바둑판처럼 꾸며질 것이다. 관객들은 바둑돌이 되어 전시장 안을 거닐며 인생의 다양한 국면들을 마주하게 될 터였다. 포석 단계에서는 인생의 시작과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유물들을 전시한다. 중반전 단계에서는 치열한 싸움과 위기,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담은 전쟁사와 전략가들의 유물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 종반전 단계에서는 모든 싸움이 끝난 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복귀의 시간을 상징하는 명상적인 예술 작품들을 전시한다. 나는 이 전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인생이란 비록 지독한 싸움의 연속일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자신만의 기보를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나는 텅 빈 전시장 한가운데에 섰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그 거대한 기획을 하나씩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나의 인생 2막,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창조였다. 나는 나의 아픔을 재료 삼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한 판의 바둑을 새롭게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국의 끝에서 나는 마침내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지독하고도 화려했던 나의 복수극이 막을 내린 후 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신당한 비운의 신부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나의 일터, 국립중앙박물관의 최연소 여성 관장이 되어 있었다. 나의 그 파혼 사건과 그 이면에 숨겨진 한재준의 거대한 사기극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내가 보여주었던 차갑고 전략적인 모습은 대중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는 하루아침에 바둑두는 큐레이터, 얼음, 공주, 고요한, 응징자 등 수많은 별명을 가진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박물관, 이사회는 나의 이런 대중적 인기와 내가 가진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높이 나를 파격적으로 관장 자리에 앉혀두다. 그들은 내가 낡고 정체된 박물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내가 관장이 된 후 가장 먼저 기획했던 특별 전시, 전략의 미학 바둑, 그리고 인생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나는 바둑이라는 고전적인 게임을 통해 인간의 삶과 사회 그리고 역사 속에 담긴 수많은 전략적 지혜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냈다. 전시는 단순한 유물, 나열이 아니라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거대한 인문학적 성찰의 장이 되었다. 나는 유명해졌다. 그리고 강해졌다. 하지만 나는 나의 성공에 취해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나의 그 아픔을 다른 누군가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의 모든 강연료와 인세를 모아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마음의 집 수담, 그곳은 나처럼 인생에 예기치 못한 풍파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젊은 여성들이 찾아와 바둑을 배우며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전략을 배우는 곳이었다. 오늘도 나는 재단이 운영하는 한옥 기원에서 몇몇 학생들과 함께 바둑을 두고 있었다. 내 앞에 앉은 아이는 20살 미나였다. 그녀는 얼마 전 믿었던 연인에게 큰 사기를 당하고 전 재산과 함께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모두 잃고 이곳을 찾아왔다. 그녀는 처음 왔을 때 말도 웃음도 없는 텅 빈 눈빛의 인형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그녀는 바둑판 위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 미나야, 지금 이 형세를 한번 보렴. 나는 바둑판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곳에서는 그녀의 흰 돌 대마가 나의 검은 돌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금방이라도
잡힐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지금 네, 대만은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지. 여기서 대부분의 하수들은 이 죽은 돌들을 살리기 위해 아등바등하다가 결국 판 전체를 망치고 말아.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고수는 이럴 때 과감하게 이 돌들을 버릴 줄 안단다. 이것을 사석작전이라고 해. 작은 것을 버리고 더 큰 것을 얻는 지혜지. 지금 이 돌들을 버리는 대신 저기 비어있는 큰 자리를 차지한다면 너는 당장의 손실보다 훨씬 더 큰 집을 지을 수 있게 될 거야. 나는 그녀에게 단순히 바둑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에게 인생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미나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주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될 때가 있어. 사랑, 믿음, 혹은 돈 같은 것들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그 돌들의 미련을 갖고 집착하다가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곤 하지. 나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하지만 기억할 염, 때로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과거의 상처와 미련을 사석으로 던져버리고 너의 미래라는 더 큰 집을 짓는 데 집중해야 한단다. 알겠니? 내 말에 미나는 한참 동안 바둑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선생님. 그녀는 내가 가리킨 대로 자신의 죽은 대마를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 자신의 도를 놓았다. 비록 지금은 작은 손실이었지만 그녀는 그 한 수로 인해 미래에 더 큰 가능성을 얻게 된 것이다. 나는 그녀의 그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 수업이 모두 끝난 후 나는 서재에서 홀로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2년 전 그 끔찍했던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그날 나의 인생이라는 바둑판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한재준과 강소희의 그 어리석고 잔인한 패한 수에 나의 모든 집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나는 그 폐허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나는 그 무너진 바둑판 위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대국을 시작했다. 나는 그들과 직접 싸우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역이용하여 그들이 스스로 자멸할 완벽한 판을 짰다. 그리고 나는 이겼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증오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 인생이라는
기보 속 아주 중요한 복귀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그들의 그 끔찍한 악수 덕분에 나는 오히려 인생의 신의 한 수를 둘 수 있었으니까. 나는 내 박물관 관장실 한쪽에 걸려있는 액자를 떠올렸다. 아생년 후살타. 나의 돌을 먼저 살린 후에 상대의 돌을 잡으러 가라. 나는 나 자신을 먼저 살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파괴하려 했던 적들을 자연스럽게 물리쳤다. 그리고 이제는 나와 같은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바둑판 위에 놓인 흑돌과 백돌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인생이란 어쩌면 이 흑과 백의 돌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과도 같은 것인지 모른다. 때로는 내 돌이 잡히기도 하고 내 집이 부서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모여 결국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 나는 바둑통에서 검은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텅 빈 바둑판의 가장 중앙 천원의 자리에 그 돌을 놓았다. 태그. 맑은 소리가 고요한 서재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나의 새로운 인생 대국의 첫 수였다. 그리고 나는 이 대국이 그 어떤 대국보다도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명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완벽한 주인이자 이 판을 이끌어갈 노련한 기사였으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로써 한 여인의 깊은 배신과 상처, 그리고 지혜로운 복수와 완전한 재기를 담은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무너진 바둑판 위에서 더욱 눈부신 신의 한 수를 둘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